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식합니다. 1부에서처럼 늦은 밤 살인 현장에서 수상한 짓을 했던 남성, 형사들의 추적 끝에 잡혔던 그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조병순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뒷조사를 해보니 그가 평소 집에 있는 아픈 아내를 지극히 간호하는 착한 남편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실제 집안을 뒤져보니 곳곳에서는 음란물이 잔뜩 발견되는데요. 즉 그에게는 밖에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박 형사가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에 조병순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쩌면 백광호 때와 마찬가지로 박 형사와 동료 형사는 조병순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에 가까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조병순은 그들이 원하는 각본대로 범행 상황을 읊어대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때 서 형사는요, 이전에 이미 한번 겪은 상황이 있잖아요. 백광호 때.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데 자기도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약간 횡설수설하던 조병순이 학교 변소에 여학생 어쩌고 저쩌고를 언급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 형사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비 오는 날, 그때 함정수사 때 만났던 중학생 아이들의 이야기.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그냥 건너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근거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근처에서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녀를 보고 있고 소리를 듣자 하면 기분이 이상하다는 묘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서 형사는 맨날 학교 뒤쪽에서 구슬피 우는 여자가 있다라는 소리를 간과하지 않았고 그 여자를 찾아 드디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여성을 딱 마주쳤는데 그녀가 보자마자 겁에 잔뜩 질려서 불이 나게 안으로 쌩 들어가 버리는데요. 서 형사는 자신이 형사라는 신원을 밝히고 그녀를 겨우 달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실 그녀는 지난 9월 비가 오던 날 마을을 지나다 살해당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본 전 피해자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범인은 그녀를 결박했었던 거죠. 그리고 얼굴에 팬티까지 씌웠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들이 동일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 공포에 질렸고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자백에 의하면 그날 너무 무서워서 범인이 팬티를 씌운 상황에서도 자신은 눈을 감아버렸다.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던 범인의 손이 정말 부드러웠다고 말해줍니다. 그 시각 박 형사는 조병순을 거꾸로 매달아두고 자백을 억지로 받아내고 있었는데 서 형사가 취조실로 달려가서는 바로 조병순의 손을 살펴보지만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서 형사는 이자는 범인이 아니라며 화를 냈고 나가버리는데, 이러니까 박 형사는 이게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화가 났고 두 사람은 경찰서 안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결국 난장판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때 제보를 해줬던 여경이 다가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라디오 볼륨을 높이자 흘러나오는 음악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서에 있던 경찰들이 모든 몸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경은 엽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급히 라디오 방송국으로 뛰어갔고 남은 형사들은 병력 지원을 요청하지만 마침 시위 진압에 나선 정경들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쩌면 예상한 대로 여성의 시신이 논두렁에서 발견됩니다. 죽은 이 시신 앞에서 정말 형사들은 무력감마저 느꼈는데요. 박 형사는 그제서야 자기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면서 착잡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경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엽서를 보낸 사람 주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형사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듯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주소에 적힌 곳은 마을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청년 박현규의 것이었습니다. 박현규, 그는 근처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인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취조실로 불려갑니다. 그리고는 서영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직접 만져보더니 말하죠. 손이 아주 부드럽네. 그는 방송국에 우울한 그 편지 노래를 신청하면서 비 오는 날 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해본 결과 그가 군에서 제대하고 이 마을에 온 뒤부터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부분도 들어맞습니다. 박형규는 형사들이 이렇게 읊어주는 사실들을 덤덤하게 인정하긴 하지만 자신은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어젠 뭐 했어? 라는 형사들의 질문에 어젠 그 라디오를 끝까지 듣느라 내내 집에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때 서형사가 묻습니다. 라디오를 끝까지 들었다. 그렇다면 어제 마지막 노래가 뭐였는지 기억하겠네. 박형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서영사가 말하죠. 네가 진짜 끝까지 들었다면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어. DJ가 마지막 노래 소개할 때 네 얘기가 나왔거든. 얼른 기억나는 걸 말해봐. 하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형규. 서영사는 카세트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우울한 편지가 흘러나오고 서영사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죠. 이 음악이 나오면 막 살인하고 싶지? 그래서 돌아다니다 한 여자를 골랐고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잖아! 사실 형사들은 당장이라도 그를 구속하고 싶었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기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서영사가 누구보다도 범인을 잡고 싶었기에 잠깐이나마 백광호 때처럼 고문이라도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그 백광호를 취조했을 때 이양숙을 죽였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서영사가 박 형사에게 혹시 예전에 백광호한테 그 대사 연습을 시킨 거냐고 물어보는데 박 형사가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백광호는 어떻게 범인이 이양숙을 목을 조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죠? 두 사람은 다시 과거 백광호의 녹음 파일을 들어봅니다. 향숙이 머리에 씌웠다. 향숙이 빤스를 모자처럼 쑥 덮어 씌우던데? 잘 들어보면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본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 말투. 어쩌면 백광호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백광호의 가게로 찾아가는데 그는 아무래도 예전에 형사들한테 고문당했던 경험 때문에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고요. 박 형사와 서 형사는 그를 뒤쫓으면서 잡으러 온 게 아니라고 달래는데요. 그러다 결국 묻습니다. 너 향숙이 죽을 때 그 범인 얼굴 봤어? 백광호가 말합니다. 그때 집더미 속에 숨어 있었는데 범인의 얼굴을 3번이나 봤다고요. 형사들은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고 기억나는 얼굴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광호는 나보다 잘생겼었어 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이때 박 형사는 질세라 박형규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범인 얼굴 맞냐고 추궁을 하는데요. 여전히 백광호는 딴소리만 해댑니다. 결국 이리저리 이어지는 실랑이 속에 백광호는 이들을 피해가다가 그만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버렸고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형사들은 고문수사 의혹을 받게 되고 시리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국과수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범인의 정액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형사들은 당장 용의자 박형규와
유전자 DNA를 비교해보고 싶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분석 장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전자 분석을 위해 증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고 그 결과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형사들은 박형규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막고 애타게 미국에서 오는 서신을 기다려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서 형사가 박형규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잠복 근무 때문에 피로가 쌓였는지 서 형사가 잠깐 졸게 되는데 깨어나 보니까 아까 저기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박형규가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후였어요. 서 형사는 정신을 차리고 지원을 요청하고는 그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 형사는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고 이에 반장님은 그를 안심시키면서 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그 새끼 우리 검거할 수 있어 하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서 형사는 밤새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서 형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번 피해자는 그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자 중학생. 비 오는 날 형사를 만나 변태 이야기를 제보했던 그 티 없고 죄 없는 아이. 범인은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아이의 몸을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함께 현장에 나왔던 박 형사도 그리고 반장도 모두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서 형사는 이 사건을 보고는 더 이상 한 인간으로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라고 느꼈고 무작정 박형규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 기찻길로 가게 되는데요. 이후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서 형사는 총을 꺼내 그의 머리에 겨누고는 말하죠. 너 같은 새끼 하나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말해! 네가 죽였다고 말하라고! 이에 박형규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다 죽였다고. 이 말 듣고 싶은 거지? 이제 속 시원해? 이 말에 서 형사는 또다시 그에게 발길질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박 형사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서류가 도착한 것이죠. 서 형사는 이제 다 되었다 싶었고 그 서류를 받아서 눈으로 빠르게 읽어갑니다. 그때 박 형사는요, 사실 이미 박형규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지를 본 서 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그 서류엔 범인의 DNA와 박형규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서 형사는 다시 총을 집어들었고 박형규에게 겨누지만 박 형사가 옆에서 강하게 막아냅니다. 이때 박 형사가 용의자의 턱을 꽉 붙잡고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지막하게요. 나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순간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형사들과 박형규는 각자 피하게 되고 기차가 떠난 후에도 박형규는 어두운 굴 속으로 자기 갈 길을 홀로 갑니다. 뒤 형사는 허탈하게 한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2003년 박 형사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물건을 전달하러 가던 길에 다시
이 동네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는 처음 시신이 발견됐던 논두렁길을 걸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마침 예전에 그 시멘트 및 농수, 시신이 있던 곳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 내부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살 남짓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거길 왜 보고 있느냐고 묻게 되죠. 박 형사는 멋쩍어 하면서 그냥 좀 봤다고 하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그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왜 보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와봤다고 그러던데. 박 형사가 묻습니다. 너 그 아저씨 얼굴 기억나니?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냥 평범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박 형사는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듯 잠시 몸이 굳어버립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워낙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대작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또 귀로 듣는 영화로 또 새롭게 듣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물론 스토리 자체가 워낙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 박 형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 굉장히 유행어였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이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것일까? 감독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저 말을 뱉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용의자를 DNA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제 놔줘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듯 말하는 밥은 먹고 다니냐. 박 형사의 마지막 말은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였습니다.